안녕하세요. 네,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10시 9분이 넘었네요. 또 댓글에 이제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12월 첫째 주 월요일이죠, 그죠? 네, 12월 오늘이 2일입니다. 12월 2일이고 벌써 12월이 됐는데 또 이제 늦게 왔으면 늦게 온 또 핑계를 대야죠. 이게 오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거든요. 늦으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또 지난주 방송이 지각하는 주제였는데 이거 또 내가 또 늦으면 이게 지각하는 주제로 방송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지각하는 건 또 뭘까, 뭐 이런 저 스스로 여러 가지 반성도 하면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이거죠. 물론 핑계입니다. 예, 그냥 핑계 플러스 그냥 약간의 주저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택시를 요즘 거의 다 불러서 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주로 이제 카카오톡 택시를 애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오늘 차가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왔거든요. 근데 택시를 딱 불렀는데, 시간이 얼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택시 타러 나가가지고 이제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 도착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저한테 오는 시간이. 예.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길이 막히는, 물론 신호가 좀 있긴 합니다만 아주 막히는 길은 아닌데 왜 이 택시가 늦지? 했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이제 알았죠. 운전하시는 분께서 좀 어르신이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운전을 되게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스타일을 보니까 그냥 딱 과하지 않게 그냥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오시는데도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늦겠구나 이제는. 네, 그리고 제가 피디님한테 문자를 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뭐 늦겠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저 시간이 급해서 좀 빨리 좀 가주세요라고 부탁드릴 수도 있겠죠. 네. 저처럼 이제 그냥 내려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좀 빨리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지금 운전들이 다 급하죠. 예. 물론 이제 더 급한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예. 우리나라 운전은 좀 급한 나라에 속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죠.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면 들어갈 예정이거나 조만간에 들어갈 예정이거나. 근데 결국 노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약삭 빠르죠. 운전할 때도. 근데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어르신 운전자들도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르신 운전자들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일정 부분 갱신할 때 보완할 거냐에 대한 제도들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보고 운전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제가 느끼기에 얼추 한 70 중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70 중반 혹은 좀 더 되셨을 수도 있으려나? 운전하시는 분이. 근데 그 나이에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저는 나쁘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필요한 영역이다. 제가 예전에 물론 우리 사회가 일본을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일본은 어찌됐건 간에 한참 전에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전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나라였죠. 어찌됐건 고령이고 훨씬 더 많은 국가입니다. 일본 가서 이제 제가 시골 쪽에 있는 열차를 탔는데, 시골 쪽으로 가는 외곽으로 빠지는 열차를 탔는데 제가 봐도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어디까지 가고 이렇게 티켓 구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는 티켓을 샀어요. 그래서 열차를 탔는데 우리나라 KTX나 SRT는 티켓 검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자리에 앉으면 그때서야 이제 찾아오시죠.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고 일본은
그 영무원 분들이 계속 이렇게 티켓을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티켓을 확인하시는 분의 용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티켓 있어? 확인해. 이게 아니라 혹시라도 티켓을 잘못 사서 타셨으면 저희 쪽에서 계산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제 옆에 계시는 좀 어르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그냥 아무 티켓이나 사가지고 일단 타신 거예요. 그리고 영무원한테 나 이거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물론 지각을 하면서 택시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사회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사회가 아무래도 바뀌겠죠.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이 의료 대란 역시도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 아니에요. 이거 아니거든요.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의료 비용을 더 이상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노령인구가 많아지면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강보험 시스템이 도저히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조만간에는 이게 고갈나서 파탄날 지경이니 그 전에 이 건강보험 재정을 바꾸려 그러면은 보험 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지금 갈등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어갈 텐데, 그러면은 뭐 당연히 택시를 탔을 때 젊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빠르게 운전하는 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사회에는 오히려 비정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뭐 AI가 발전하고 뭐 이러면 이제 뭐 자율주행 생기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뭐 자율주행 차한테 빨리 좀 가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단 저는 어르신이 운전하시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늦는 사이에 댓글에는 어떤 저에 대한 그 다양한 이렇게 놀림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오고 가셨는지 좀 보면 고흥유재찬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를 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김수희님께서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셨네요. 산넘어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김수희님께서는 광민쌤 보려고 6시에 일어났더니 너무 피곤해서 자극적인 게 땡깁니다. 이게 외국에 계시니까 6시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닌가? 이거 보려고 6시에 일어나셨다고요? 한국에서? 우와. 산넘어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들을 남겨주셨고, 김수희님께서는 10시에 맞춰서 일어나기 vs 광민쌤 10시 정각에 방송하기. 아마 김수희님께서는 10시가 그쪽 지금 계신 곳에서는 6시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다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제이님께서는 핸섬 닥터 이광민 원장님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마음이 전부야님께서도 크크크 인사해 주셨고, 윤님께서도 인사해 주셨네요. 송이 엄마님께서도 하하하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김수희님께서는 눈 감고 있다가 목소리 들리면 방송 시작이라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그쵸, 이제 지금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일상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윤희님께서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죠? 안전이 제일 최고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전에 대한 환경이 조금은 더 여유로워야지 어르신들이 운전하기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막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급하게 막 운전을 하면 나는 좀 천천히 가도 상관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빵빵거리고 막 끼어들고 막 뭐 이러니까 나 역시도 막 이렇게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물론 뭐 저도 이렇게 운전을 아주 이렇게 느긋하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좀 느긋하게 운전하려고 하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임문경님께서는 늘 기다리게 하시네요. 상큼하게 뵙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뵈서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기대됩니다. 원장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여기 앞에 스크린 때문에 글자가 좀 가렸어요.
네, 산나머님께서는 울집 남편처럼 운전하셨군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게 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 학교를 데려다 주셨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학교를 급하게 가는 타입이잖아요. 그러면은 운전해 주시는 부모님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날은 지각을 하고 지각을 안 하고가 결정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운전을 급하게 하시는 타입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운전을 느긋하게 하시는 타입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데려다 주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데려다 주겠다 그러면 괜찮아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옛날에. 해븐TV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 예. 김수희님께서는 부산 사는데 속도 30, 50 생기기 전에 버스나 택시 타면 엉덩이가 들썩거렸습니다. 부산도 꽤 험하게 운전하죠. 거긴 도로도 좁아요. 넓은 도로가 별로 없죠 부산이. 그죠? 이게 부산 자체가 도시가 길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길쭉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산너머님께서는 그래서 성질 급한 제가 운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죠. 왜 뱀맛나와님께서는 언제까지 자극적으로 많이 먹을지 건강이 자꾸 나빠져서 고민이에요. 원장님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것도 정신질환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제죠. 오늘 자극적인 게 자꾸 땡겨요. 물론 이 자극적인 거에 대한 게 꼭 먹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우리가 왜 자꾸 자극적인 거에 땡기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조금 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인사들을 나눠주시고 계셨네요. 네. 베리님께서 강박증 이야기해 주셨다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래도 오늘 할 주제를 조금 정리해 놓은 거를 나 근데 카톡 방금 봤는데 제가 피디님한테 비욘디 피디님한테 저 오늘 죄송하지만 늦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지각 방송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지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보냈거든요. 지각 컨텐츠 지각하고 제가 크를 보냈는데 피디님께서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쵸. 지각 컨텐츠 이후에 지각을 하는 건 의미 있는 흐름이죠. 일종의 뭐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뭐 약간의 그 여유감을 가지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오늘은 자극적인 것이 왜 자꾸 땡길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극적인 것이 왜 자꾸 땡길까? 여러분들은 자극적인 거 좀 좋아하시나요? 대표적인 자극적인 게 이제 음식이 일단 자극적이죠. 매운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네. 대부분 우리는 이 맵고 짜고 단 음식을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먹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극적인 건 저는 매운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극적이라는 건 먹었을 때 느낌이 확 나는 것도 있지만 이 자극적인 거라는 거에는 어떤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내가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알죠. 물론 짜고 달고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나쁘다는 걸 알죠? 대부분. 짜고 단 걸 먹고 났을 때는 이제 어찌됐건 몸이 붓기도 하고 살도 찌고 뭐 고혈압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짜고 단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우리한테 나빠라는 거를 느끼거나 혹은 우리가 인지적으로 교육적으로 이걸 알고 있거나. 근데 매운 건 좀 다르죠. 매운 거 먹자마자 바로 이제 우리한테 그 부작용이 나타나죠.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운 걸 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매운 거를 못 먹는 건 아닙니다만 먹으면 무조건 탈이 나요. 전 찬 것도 그렇거든요. 제가 장이 약해서 매운 걸 먹거나 찬 걸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근데 찬 거는 저한테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찬 거는 그냥 안 먹고요. 항상 그냥 따뜻한 거만 먹고 찬 건 이상하게 저한테는 자극적으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약간 기호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얼음 씹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는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기호겠죠. 근데 매운 건 먹어요. 가끔 매운 게 땡길 때가 있죠. 그 다음날 제가 고생을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다음날 고생을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먹을 때도 이제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맵고 막 힘들죠. 속도 좀 더부룩해지고 잠도 잘 못 잘 수도 있고. 왜 그런 심리가 생길까요? 왜 배만나와님께서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주로 참는 음식이 있어요. 엽기 떡볶이, 짬뽕 곱빼기 2개, 라면 5개, 초밥, 그리고 삼겹살, 칼국수. 와, 이거 되게 많이 드시네요. 종류별로 이게 다 드신다는 건 아닐 것 같고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겠죠. 탄수화물 폭탄을 맞으시거나 아니면 매운 걸 드시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운 거를 막 시켜서 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낙지 중에서 그 유정 낙지라고 배달되는, 거기 원래 식당이죠. 원래 식당인데 거기 배달이 되는데 유정 낙지 같은 거는 진짜 맵잖아요. 그리고 떡볶이도 일부러 매운 걸로 시켜 먹을 때가 있죠. 먹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유님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배만나와님께. 근데 저는 배만나와님은 지금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는 대식가시기 때문에 되는데 저는 소식가 많이 먹지는 못해서 저는 먹방은 못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배만나와님께서는 저는 못생겨서 먹방은 힘들어요. 일종의 이건 자학이죠. 이건 일종의 자학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자학이 있어요. 프로이트, 그러니까 정신분석가의 창시자죠. 정신분석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는 리비도를 먼저 얘기했죠. 이건 성욕이라고 표현되지만 이 리비도와 관련된 에너지는 성욕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예요. 실제로 성욕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도 창조의 에너지가 있죠. 생식이잖아요. 애를 가지기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가 성욕이기 때문에 이 리비도는 기본적으로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다른 에너지는 사나토스죠. 파괴의 에너지. 일종의 이 사나토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리비도는 지금 대부분의 정신의학자들이 이건 분명히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라는 건 인정해요. 반면에 사나토스는 약간의 논란은 있어요. 약간의 파괴에 대한 에너지는 이거는 그럼 진짜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영향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긴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에 일종의 자학이 있어요.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이 매운 거를 먹는 거, 자극적인 걸 먹는 거, 이런 거 역시도 이 내가 괴로울 걸 알면서도 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이거의 극단적인 형태가 이제 자해, 더 극단적인 형태가 자살이죠. 제가 자해와 자살을 구별하는 이유는 지금 과거에는 좀 적었어요. 과거에 좀 적었는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청소년들과 청년 사이에서 지금 자살 목적이 아닌 자해가 있죠. 뭐 대유행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합니다만, 질병적인 영역에서, 증상적인 영역에서 이 자살 목적이 아닌 자해에 대한 증상이 꽤나 많이 퍼져 있어요. 현실이죠. 거기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자기 파괴잖아요. 네. 또 다른 자극, 비슷한 거. 그거. 문신도 자해죠. 문신하시는 분들이 물론 아주 기쁠 때, 아주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아주 뭔가 엄청난 업적을 달성했을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걸 내 몸에 기재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신은 나의 우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신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자, 버티자, 힘내자, 극복하자 라는 식으로 마음의 에너지를 끌어올리시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처질 때 먹는 것 같거든요.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처져요. 우울해요. 텐션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하기 싫다. 약간 이럴 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올리는 거죠. 당 떨어졌을 때 당 충전하는 거, 예. 혹은 뭐 탄수화물 폭탄 이렇게 밀어 넣는 것도 내가 그걸 먹으면서 어떤 내가 처지려고 하는, 우리가 우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생리적인 거를 뭐 자극을 통해서든 도파민을 통해서든, 예. 당을 통해서든, 예. 혹은 입맛, 자극적인 입맛에 대한 어떤 감각을 통해서든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즉 그 얘기는 내가 끌어올리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건 반대급부로 나의 현실은 뭔가 우울하다는 거죠. 뭔가 처진다는 거죠. 그렇게 쓰는 자해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청소년들 중에서, 청소년이나 청년들 중에서 뭐가 조금만 힘들면 자꾸 반복적으로 자해하는 경우, 예, 자해도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만 SNS에 막 올리죠. 그런 경우에 이거를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하겠어요? 막 혼을 낸다고 안 하겠냐고요. 오히려 숨어서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자해가 본인한테도 안 좋다는 걸 알거든요. 흉도 남고 아프기도 아프고, 그리고 약간 그 사람들한테도 별로 좋은 시선을 주지 않고, 그러면 이거를 다른 걸로 좀 바꾸자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매운 걸 먹자. 혹은 문신을 한다거나, 혹은 뭐 찬물에 샤워하기, 뭐 얼음 와그작 씹어먹기, 뭐 이거 등등등 자기를 괴롭히는 좀 다른, 좀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영역의 뭐랄까요, 자기 자해, 이것도 자해죠. 그걸로 바꿔보자라는 식으로 가져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극적인 거가 땡기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나토스에 대한 영역, 우리가 그냥 뒤로 밀려나가는 나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영역을 그래도 조금은 중화시키기 위한 약간 덜한 방법, 덜한 사나토스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영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을 이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뭐 방송을 섭외가 들어와서 이제 나갔는데 이미 촬영 끝났죠. 촬영 끝났는데 이제 뭐 부부 관련 컨텐츠였거든요. 부부 관련 컨텐츠였는데 그 이혼숙녀 캠프 말고요. 제가 지금 저한테 어떤 방송계에서 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어떤 효용성, 저의 어떤 활용 가치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혼숙녀 캠프가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강렬한 인상을 주긴 했었나 봐요. 특히 그 투견 부부 있죠. 네, 제가 뭐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뭐 어쩌고 막 세게 얘기한 부분들, 네, 뭐 노예도 아니고 어쩌고 뭐 얘기했던 부분들, 그게 제가 왜 저도 왜 그렇게 세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세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진료할 때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다독여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타입인데, 근데 가끔 제가 세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진료할 때도 가끔 세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 안 하면은 진짜 기억에도 안 남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죠. 이 정도를 얘기해도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바의 의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의 내공은 있다. 내적 강도는 있다. 왜냐면 제가 세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거기에 충격 먹고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저한테는 정서적으로 약한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그때 당시 방송에서는 물론 이렇게 주변에서 작가나 PD님들이 저한테 약간 좀 세게 얘기해달라고 저를 푸시한 것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느꼈던 건, 이 사람들 세게 얘기하면 귀에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그렇게 약하지 않다. 좀 소위 말해서 맷집이 좋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건 세게 얘기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뭐가 남겠구나.
그리고 어렴풋이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 세게 얘기해요, 저는.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혼 숙녀 캠프들을 보면은 제가 진짜 좀 힘들어 보이는 경우에는 다독거리면서 그냥 센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방송가에서 저에게 잡혀져 있는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센 소리 하는, 예, 막 지적하는, 혼내는 약간 이런 캐릭터가 형성되어 있는지, 뭐 다른 이제 부부와 관련된 컨텐츠였는데 세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혼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좀. 아니 근데 혼낼 건덕지가 있어야 혼을 내죠. 거기서 제가 뭔가 좀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이혼 숙녀 캠프는 서로 이혼을 하는 상황이고, 이혼을 지금 거의 하려고 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거나, 그리고 극도의 갈등이 뭔가가 있고, 그 안에 서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 살고 있는 부부면 거기서 왜 혼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혼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작가들이 혼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내셨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는 이 방송이 일정 부분 예능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 자극적인 걸 선생님이 조금 메꿔주세요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문득 느꼈던 게 여기서 뭔가 제가 괴리감이 확 왔어요. 물론 세게 제가 말을 세게 하든 아니면은 더 뭔가를 강조를 하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바람직할까에 대한 게 순간 의문인 거예요. 잘 사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자극적인 거에 쫓겨서 살아야 되지? 사실 그 얘기는 방송을 만드는 사람도 그냥 통상적인 영역을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꾸밀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왜냐면 사람들이 자극적인 거에 더 끌려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방송들 역시도 때로는 대표적인 게 먹방 같은 경우에 먹는 양이 일단 엄청 많죠. 그리고 되게 자극적인 음식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그 심리가 뭘까에 대한 것도 궁금했어요. 맨 처음엔 대리만족이었거든요. 난 먹고 싶은데 난 지금 이렇게 다이어트든 내 건강을 위해서든 저걸 먹을 수 없으니 누군가가 먹는 거라도 보면서 내가 대리만족해야지 라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이것도 한편으로는 그 어떤 거에 대한 공격성이 같이 반영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성이죠, 공격성. 이게 나 자신을 향했든 남을 향했든. 그 먹방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음식들을 먹을 때, 그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을 때, 물론 맛있게 드시는 걸로 우리가 보면서 먹지만 우리는 이미 머릿속으로 알죠. 저게 정말 저 음식을 저렇게 먹는 게 정말 저 사람이 원해서 먹는 걸까? 불가능하잖아요. 맛있게 먹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거를 진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약을 정말 만족스럽게 맛있어 하면서 저렇게 먹는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아닐걸요? 우리는 전부가 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근데 우리 마음은 알죠. 저 사람도 힘들겠다. 괴롭겠다. 근데 방송이니까 어떡해요? 참고 견디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자학을 타인의 자학으로 돌리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걸 수도 있죠. 이것도 일종의 투사죠.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그 누군가한테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일정 부분은 같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들어요. 조금 여러분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마음플라워님께서는 늘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리님께서는 강박증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예, 강박증 이야기. 뭐 자극적인 걸 자꾸 땡겨 하는 것도 강박증에 들어가려나요? 베리님께서 주신 건 이런 거예요. 혹시 제가 강박증 같은데 강박증 증상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형적인 강박증 증상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요. 예를 들어 가스불 잠겼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씻은 부위 반복적으로 씻던지요 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집에서 나갈 때 가스불 잠궜나? 혹은 우리가 샤워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헹구면서 나 이거 제대로 씻었나? 이런 거는 정상범주죠. 정상범주에서 조금은 좀 더 꼼꼼하고 민감한 이런 쪽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정상범주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런 거죠. 내가 이미 집에서 나왔어요. 출근했어요. 회사까지 갔어요. 회사 가고 난 다음에 가스불이 꺼졌는지 계속 신경 쓰여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거에 집중을 못해요. 씻고 다 나왔어요. 몸도 다 닦았어요. 옷도 입었어요. 나 거기 씻었나? 거기 좀 덜 씻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 자꾸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중간에 막 집에 가가지고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도 하고, 준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순간 또 씻으러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박이란 일정 부분 정상 범주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고양이들의 그루밍이죠. 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하진 않죠. 그냥 그거는 본인을 위해서 필요한 생존 본능, 행동 습관이죠. 근데 내가 일상생활에서의 삶들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해 가지고 머리 안에 계속 끼어들어 가지고 내가 그걸 다시 자꾸 확인하러 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이 방해된다든지 이래 버리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병의 범주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박은 생각의 병이에요. 그 생각이 끼어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 자극적인 게 땡기는 거 역시도 강박일 수도 있겠네요. 즉 강박을 대부분 행동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행동은 결과물이에요. 특정 행동은 결과물이고요. 이 강박 행동이 나타나는 그 전 단계는 강박 사고가 있어요. 내가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나의 생각. 자극적인 거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일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머리 안에 계속 끼어들 생각이. 매운 음식, 떡볶이, 자꾸 유정낙지 자꾸 끼어들어요. 생각 사이사이. 집에 와가지고 다른 걸 뭘 하려고 그러는데 머리 안에 계속 그 생각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켜야죠. 그러면 그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즉 강박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강박 행동이 튀어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내 손이 더러워진 것 같아요. 이 머리 안에 계속 끼어들어요. 손이 더러워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그게 강박 행동이에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자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24시간 내에 내도록 머리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아침부터 매운 게 땡기시는 분이 있을까요? 일어나자마자? 대부분 어떤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그런 게 땡기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으세요? 아니면 일 중간에도 그럴 수 있겠다. 일 중간에도 점심시간 때 매운 거 땡긴다거나 이럴 수는 있긴 하겠네요. 근데 일을 하는 와중에 매운 게 자꾸 땡겨가지고 내가 이거 당장 이거 시키지 않고 이걸 먹지 않으면 일을 못하겠어.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우리는 강박이라고 병적인 강박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자극적인 게 땡기는 거 역시도 머리 안으로 그 자극적인 거를 요구하는 생각들이 먼저 들어오고 이게 자꾸 머리 안에 있으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김수희님께서는 요즘 20대가 탕후루 마라탕 때문에 당뇨암,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다는데 무섭네요 하셨는데, 요즘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의학 통계들을 지금 보면 약간 그 김수희님 질문에서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에 여러 의료 통계들을 보면 전반적인 그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유병률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장 최근에 본 기사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 괴사성 장염, 얼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 그리고 크론병, 크론스 디지즈, 이거 두 개 다 장에 관련된 부분이고, 장이 이렇게 염증, 그러니까 그 괴사가 생겨요. 우리가 얼서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위궤양, 궤양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직이 떨어져 나가요. 우리 그 입에 보면 아프타성 얼서라 그래가지고 잇몸 이런데 푹 파이면서 아픈 거 있죠. 그 그냥 피곤하면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비타민 C 먹기도 하고. 네. 그런 궤양이 장에 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인데, 지금 얼마 전 나온 기사, 제가 어제 본 기사일 거예요. 어제 본 기사에 우리나라 지금 통계상 젊은 층에서의 그 괴사성 장염이랑 궤양성 장염이랑 괴사성 장염? 뭐 두 개가 통용될 수 있는 용어일 것 같긴 한데, 얼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랑 크론스 디지즈가 지금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5% 미만 이게 아니라 10% 20% 이렇게 막 높아지는 거죠. 유의할 정도로. 또 어떤 통계를 보면은 지금 이건 뭐 미국 데이터긴 한데, 예전에 비해 가지고 자폐 진단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방금 드린 이런 이 괴사성 장염이나 크론스 디지즈 그리고 자폐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 통계 수치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일정 부분 유전성 질환이기도 하고,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체가 무슨 부모한테 대물림 된다거나 이런 영역은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 우리가 생활 습관보다는 우리가 타고나는 질병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에서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거에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갈래로 갈립니다. 한 갈래는 현대의학의 그 진단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의학의 어떤 통계, 의학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의료 데이터가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통계상 걸러지지 않았던 환자들이 이제 확인이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군이 있고요. 혹은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았던 병들을 그냥 나 이런 거 계속 불편해 이렇게 약간 소위 말해서 괴지라고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병들이 이제는 진단이 되니까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한 축에서는 우리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식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문제가, 이건 케미칼, 화학적인 거를 포함한 거죠. 이런 문제가, 이런 과거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발병률이 어느 정도 선에서 고정되어 있던 질병까지도 발병률을 높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도 지금 의문이에요. 실제로 진료를 좀 보다 보면 예전에 비해 가지고 확실하게 그 자폐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발병률이 높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자폐가 있을 때 숨겼거든요. 철저하게.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죠. 조현병 같은 경우도 숨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어디 병원에, 시설에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러한 환자군이 있어도 환자군이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도 좀 많이 예전보다는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정신장애와 관련된 부분도 사회 안에서 포용하면서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바람직한 방향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한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서 조금을 더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향후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지 아마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1년 내로는 이거 파악 안 될 겁니다. 좀 다른 얘기로 새긴 했네요. 요즘 그냥 제가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면서 자료 보면서 좀 확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아, 벌써 시간이 50분이나 됐네요. 네. 또 뭐 재미난 얘기 해주신 거 있나요? 네. 오랑 방탄 두꺼비 TV님은 저는 진료 받으러 가면 거칠게 다뤄주세요 원장님 하셨는데 저도 관상을 보고 제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따져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적인 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냐 이런 거죠. 일단 우선은 이게 영상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쇼츠들 있죠. 네. 뭐 혹은 뭐 음란물도 음란물 당연히 포함되겠죠. 네. 우리가 어쨌든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머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인식.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이 행동을 나 스스로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괜찮아. 뭐. 근데 이거를 객관화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스스로. 내가 만약에 당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 있어요. 고혈압이 있어요. 근데 탄수화물 엄청 땡겨요. 당폭탄. 혹은 뭐 당뇨가 있을 때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이런 경우에 짠 음식 자제해야죠. 내 건강 때문에라도.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어떤 그 자극적인 거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혹은 보고 있는 듣고 있는 때로는 만나고 있는 왜냐면 사람도 자극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란 걸 알지만 이 사람이 매력적이고 자극적이고 뭔가 그 순간에 나의 도파민을 뿜뿜 터뜨리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역시 자극적인 거에 땡기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먹고 보고 듣고 만나고 하는 영역에서 나 스스로 자극적이다라고 느낀다면 머리 안으로 적어도 이게 일종의 불량식품이구나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 그게 영상물이 됐던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됐던 내가 이게 나쁘다는 걸 알지만 일종의 자학이니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괴롭고 우울하고 처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나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지금 나의 요 감정을 좀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라는 정도죠.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인식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나쁘다는 걸 알지만이에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돼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훅 끌려가는 거죠. 물론 중독의 영역에서도 내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중독이 강한 물질들, 이게 뭐 담배가 됐던 알코올이 됐던 도박이 됐던 마약이 됐던, 근데 그 경계선에 있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매운 음식이든 영상물이든
혹은 사람이든 게임이든 이거는 그 중독성에 대한 게 정말 이거는 손대면 못 빠져나와의 영역이 아니라 예, 내가 일정 부분은 컨트롤의 영역들이 가능한 영역이죠.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내 머리 안으로 가져야 되는 건 이거는 그래도 나한테 안 좋은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좀 필요해. 그러니까 나 스스로한테 좀 이해해줘. 만약에 한다면. 즉 내가 그 자극적인 게 땡길 때 나 스스로 일말의 죄책감은 있어야 돼. 나 자신에 대해서. 그게 없어져 버리면 이 자극적인 거를 계속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안 멈춰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식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그 어떤 자극적인 걸 통해 가지고 나 스스로에게 뭔가 조금은 그래도 안 좋은 걸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강박일 수 있죠. 강박 생각일 수 있죠. 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조금 피해를 끼쳤어. 머리 안에 계속 끼어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강박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강박 행동은 뭐겠어요? 아, 그래도 오늘은 그 다음 날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 건강한 행동을 하자. 그래도 조금은 내 몸에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래도 조금 내가 보려고 하는 영상물들에서 자극적인 걸 좀 배제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극적인 사람에 대해서 잠시 차단을 한다든지, 뭐 영구적으로 차단을 할 수도 있고요. 거리를 둔다든지. 그럼 그때부터는 나를 위한 행동이 되는 거죠. 뭐 운동을 한다든지. 즉 내가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책감이 들지만 자극적인 어떤 무언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균형추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인식.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아까 언급드린 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제3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매운 음식이든 뭐 영상물이든 뭐 자극적인 뭐 사람이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어떤 분들이 가장 취약한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이 가장 취약하시냐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취약해요. 왜냐면은 주변에 제3의 시선이 없잖아요. 적어도 주변에 그 누군가로 인한 제3의 시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시선에 불편할 수 있을 법한, 혹은 그 사람이 염려할 수 있을 법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3의 시선 때문에 약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3의 시선이라는 게 때로는 필요한 거죠. 제 핸드폰에 유튜브가 제 딸과 공유돼 있거든요. 그래서 딸이 뭘 보는지 제가 알고요. 제가 뭘 보는지 딸이 알아요. 유튜브도 뭐 좀 자극적인 것들이 있죠? 예. 근데 제 눈에도 그런 것들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 우리 딸이 제가 이거 봤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자제하든지 아니면 보고 난 다음에 시청 기록에서 지우죠. 근데 이 시청 기록에서 지우는 것도 꽤나 귀찮은 일이라 그걸 반복할 것 같으면 안 봐요, 그냥. 쇼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3의 시선이란 꽤나 중요해요. 물론 그게 어떤 감시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3의 시선이라는 건 꼭 그 어떤 사람에 의한 시선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제 종교적인 환경에서 본다면 나를 바라보는 그 어떤 뭐 종교적인 대상의 시선이 내가 나의 행동이 너무 자극적으로 끌려가는 거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방어막을 형성해 주긴 하거든요. 혹은 그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싫어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안정감을 가지는, 나를 지키고자 하는, 나보다 나를 지켜주는 조금은 더 높은 고차원적인 존재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를 진심으로 위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가 어떤 나를 해하는, 나를 자학하는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스스로를 조금 막아내는 그런 어떤 보호막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극적인 거 있으면, 물론 자극적인 거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저도 매운 거 먹어요. 저도 뭐 영상 볼 때 좀 자극적인 거 볼 때도 있어요. 예. 자극적인 사람 경계하려고 하죠. 그건 가스라이팅이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만날 때도 있죠. 근데 머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이게 지금 자학이군. 나 스스로에게. 내가 나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제3의 시선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떤 자극적인 것들이 땡기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건강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잔잔하고 아름다운 것만 있겠냐고요.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처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좀 보상하고 싶어서 자극적인 게 땡길 수도 있죠. 매운 게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좀 이렇게 잔인한 영상 같은 게 보고 싶을 수도 있고, UFC 뭐 이런 것도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또 혹은 일부러 이렇게 되게 세게 이야기하는 예능 같은 것들을 보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머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극적인 것들에 땡겨하는 나 자신이 이거는 어찌됐건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야 정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필요한 제3의 인식, 시선, 제3의 시선, 이게 있다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유인님께서는 저는 제 아이들이 뭘 보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제 아이가 좀 더 커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보고 있는 거를 너한테도 알려줄 수 있고, 너도 뭐 내 삶의 일정 부분 나도 너가 적어도 이런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좀 필요하다 한다면 나는 뭐 오픈할 의향은 있어요. 오픈할 의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프라이버시는 되게 중요하죠. 또 프라이버시는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의 어떤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벌써 11시간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가벼운 주제로 자극적인 게 땡겨 하는 우리들에 대한 걸 좀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좀 막상 주제가 좀 덜 자극적이어서 좀 밋밋하고 재미없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그 밋밋한 거와 자극적인 거의 중간을 이렇게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제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24년도, 2024년도 또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말이죠, 정말. 연말이죠. 한 해 이렇게 좀 돌아보기도 하면서 내년 한 해 또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그래도 남은 한 달 그래도 생각하시면서 2024년도도 잘 어떻게 보면 보내셨으면 좋겠고, 월요일 아침 한 주 좀 날씨도 추워지긴 했지만 마음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